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거를 또 보수 진영에서는 쌍중단의 한 축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진 않나요? 지금 그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이 2월 7일인가요? 6일인가요? 2월 9일부터 2월 9일부터 20일까지. 그 이후로 하자. 원래 정리훈련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보통 2월 말 3월인데요. 예. 사실상 앞에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3월 말 4월 초 아니에요? 보통 3월에 3월에 예. 많이 걸쳐져 있죠. 근데 그래서 사실 비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은 그 전이니까. 예. 근데 뒤에 패럴림픽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올림픽이 사실 딱 겹치거든요. 예.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 이제 또 되니까. 예. 예. 방금 그 예. 이야기 패럴림픽 패럴림픽하고 겹친다. 예. 그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군사훈련. 어쨌든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난번에 B-35 뛸 때, 그다음 랜섬 뜨고 오를 때 이것은 예기치 않았던 훈련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을 고도로 압박하기 위한 한반도의 무력시위죠. 예, 무력시기였었는데 훈련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등등의 훈련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 네. 이런 제안을 한 거 아닌가요? 네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평창 얘기를 나오고 그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전 세계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엔이 최근에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레졸루션 결의안을 했거든요. 휴전, 올림픽 휴전이라는 올림픽 걸 휴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또 곧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쌍중단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렇죠.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측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하고 남측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계속 중국 경사론하고 프레임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도 경사론, 미국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걸 지금 프레임으로 잡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쌍중단이라는 얘기는 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봤거든요. 미국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핵미사일 실험은 불법이고 우리 군사훈련은 합법이다. 예. 또 그리고 중단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연기한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보수 언론들은 네. 좀 그 중국 갔다 오더니 미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그럼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너 중국하고 짝짝꿍 하면서 미국 멀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지금 지켜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뭐 사실은 지금 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예. 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관계 당국에서 정해진 바 없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와 미국의 백악관과 상당히 한 라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김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중단의 그런 이 프레임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평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이 잘 돼서 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그 긴장 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안보 상황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승부수 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이 목적을 담고 있는 다중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이게 평화올림픽에 미국도 전체 선수단을 다 파견하기로 했다. 네네. 그리고 유엔도 평화올림픽을 끌고 가자라고 한다면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 예를 들어 티끌만한 요소가 있더라도 좀 피해가거나 제거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런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겠다. 네. 그럼 청와대가 물밑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밑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 대해서 합의하거나 보내서 정식적으로 합의한 건 없지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가 미국에 가면
2달 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데 이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면 12월 말이나 적어도 1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지 이 군사훈련을 미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이제 타이밍을 보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의사전달은 이미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전달은 그러니까 됐다. 뭐 논쟁을 했다든지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오랜만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밀렸는데 이 평화라는 부분을 앞세우고 말씀하신 것처럼 쌍중단의 이거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말하기 좋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가족들도 오고 지금 트럼프 가족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미국에서 계속 이거를 이제 뭔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트럼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들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선명하게 안 끌고 마지막까지 이 가지고 가겠다는 애매모호하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 대해서 미국의 인사들이나 이쪽에서 평창은 이게 중단이거나 미국의 명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전용 열차인가 이걸 타고 네. 가면서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가능성도 시사했어요. 그렇죠. 뭐 북한이 지금 아직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예. 권유하는데 지난번에 가고 있죠. 장웅 IOC 위원장한테 참여해라 공동올림픽으로 하자 그러니까 좀 뭐 아마추어적 애송이 같은 발사이다 이렇게 또 비하고 그러나 또 표명하고 장훈 그랬잖아요. IOC 위원은 다른 장소에 가서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듯한 또 그렇게 뉘앙스를 얘기했죠. 또 이야기를 예. 했죠. 그렇기 거기도 때문에 약간 그 예. 매드맨 스트래티지인가요? 미친 뭐 저는 그렇다기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이 자신의 그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최대한 아마 만끽하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그런 스포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미국과의 대화의 구축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핵무력이 완성된 상황에서 예.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핵군축 회담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사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아직까지는 상당히 검토하고 고려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보태면 패럴림픽에 관해서는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장애인 올림픽에 그럼 본 올림픽에 대해서 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 그 부분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당을 하겠다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은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미끼를 던진 거고 미끼를 던진 어느 거고. 정도의 던진 거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제재라든지 우리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슨 카드를 갖고 나올래? 뭐 일단 자기들의 이제 대화 모드나 평화 공세를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평창에서는 자기들이 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칼자를 쥐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격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미사일 발사 핵실험한 거는 새까맣게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동네 마을 잔치 하는데 저 길 건너 조폭이 때려부실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환한 표정을 짓고 마을 잔치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이 나서 그냥 술도 따르고 막걸리도 하고 뭐 그 참여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쟤들이 인간 됐네.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패럴림픽하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패럴림픽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상당히 그 참가의 그 자격이랄까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 상태인데 그렇죠.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 국제적 기준에 올라와 있는 그 북한의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자신들이 가겠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OC가 먼저 초청을 할 수 있는 선수들 몇몇 사람들 좀 예외적인 조치로 초청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선제적인 조건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직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갖고 그 육상 같은 경우도 전체 어느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부터 그렇죠. 3위 이상의 입상 자격. 뭐가 아니고 또 뭐 기록으로 뭐 몇 시간 뭐 얼마 뭐 몇 초 얼마 100m 같은 예, 경우는 그렇죠. 뭐 10초 이상을 그렇죠. 넘는다든지.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예. 초청 선수로. 초청 선수로 가요. 와일드카드. 근데 지금 아이스 댄싱 페어에는 지금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이 아니라 애들인데, 아유. 그 아이, 선수들. 그 선수들도. 그 애들도 그럴 뻔했네. 그 선수들도 아직 참여 여부는 결정은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예, 자격은 되는 유일한 지금 현재 자격 유일한. 현재 자격이 되어 있는 팀.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금 미국도 한 서너 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그다음 틸러스는 지난번에
without precondition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화할 수 있다. 뭐 미 국방부는 그 백악관은 그 부인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뭔가 물밑으로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진척되고 있다. 글쎄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뭘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긴 했었는데요. 예. 과장돼서는 해석도 또 무시할 때서는 해석도 둘 다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without condition이란 말을 그 고위직에서 말한 그 조건이란 말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다,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뭐 대화 채널 있다 했지만 무조건이란 말은 조건 없이란 말은 처음으로 without 사용해요. condition이었어요? without precondition이었어요? without condition이었어요. without condition.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름의 소신이 있고요. 근데 너무 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그냥 탐색적 대화지. 잽을 한번 탁 날려봤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볼까 한번 그냥 한번 볼까 이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큰 의견.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이제 경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틸러슨이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제일 유력한 설은 빨리 자르고 싶었는데 가장 존경받는 매티스가 나가면 자기도 같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국방장관이? 예, 국방장관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다는 설이 가장 강한 설이고요. 매티스가 그런 거네요. 틸러슨 자르고 나도 나갈 테니까 네 혼자 대통령해.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카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내보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폼피아라든지 더 강경파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매티스도 미 해병대 사령관 출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 군부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하지만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략가들이거든요. 함부로 저렇게 전쟁 옵션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죠.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방위들이 더 전쟁한다고 말씀이 똑같은 거죠. 방위 출신들을 표명한 건가요? 방위 출신이시죠? 아니 저는 방위 아니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예. 근데 오늘 그 지금 미국의 일부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캐나다에서 그 캐나다 외교장관하고 그 회담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이 지금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그 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지금 훈련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할 것이다. 변경된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청와대와 백악관 라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 전에 일종의 블리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믹싱, 그러니까 좀 이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긴 어떻게 한데 보세요, 이것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결정은 안 하고 지금 숙고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결국 명문찾기 같아요. 이제 이걸 하게 될 경우 지금 북한의 어떤 지금 왜냐하면 도발을 해놓고 지금 저게 아직 안 됐단 말이야. 그 화성 15에 대한 유엔 제재안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것 때문에 수위 조절 때문에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결석 잡아버리면 이 제재 부분은 결국 이 제재가 나오고 나서 아마 조금 더 미국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이 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성 15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할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대화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15용에 관련한 제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뭐 갈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그거 떨어지죠. 그러면은 기존에 제재한 것보다도 수위가 높지 않다고 한다면 별 의미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수위가 또 쪽이 곤란한 점은 뭐냐면 너무 높이 놓으면 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걸 가지고 또 금방 또 평창 문제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복잡미묘하네.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미국이 새 안보 전략을 보고서에서 새 안보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거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게 이제 NSS라는 건데요. 미국의 이제 아주 중요한 국방 전략, 이게 소위 말하는 안보 전략입니다. 이거는 안보가 더 큰 개념이나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 그래가지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특징은 원래 이거 조용히 그냥 문서로 보고하는 건데 여기에 또 주인공이 되고 싶었나 봐요. 아, 트럼프가 이걸 또 그걸 얘기를 했고 말하는 중에 여기랑 약간 모순되는 얘기도 막 하고요. 우리 관종 아저씨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건데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이 전략가들이 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1년간 또 앞으로의 그걸 가늠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선주의와 이제 또 힘을 통한 평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테마들은 살렸는데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문제라든지 러시아에 대한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군부 입김이 간 것 같고요. 이거와 이제 더불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통과한 2017년, 18년 국방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거든요. 시퀘스트라고 아시죠? 시퀘스트. 예. 그리고 오바마 때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걸 딱 명시해놨는데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군비 어쨌든 확장입니다. 네. 군비 확장. 그다음에 보다 그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아. 예, 지금 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 뭡니까 이 새 안보 전략은 예, 어떻게 보면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예. 예. 이것은 뭐 1987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시 그때가 레이건 행정부 때지 않습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의 이 지금 일종의 악의 제국으로 소련을 당시 구소련을 그렇게 그 규정을 하고 나서 상당히 스타워즈라든지 아주 그 군부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소련이라는 이 공산 세력을 완전 허물어뜨린 그런 나름대로 이건 패러다임을 그대로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완전히 지금 붕괴됐던 이 냉전 구조를 다시 좀 되살리는 듯한 신냉전 구조를 다시 만들려는 듯한 그 좀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강력한 반발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금 또 하나의 이 미국의 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임박한 위협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전 행정부였던 오바마가 스마트 파워라는 나름대로 대화를 통한 뭔가의 모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지금 새로운 행정부는 강한 군사력을 동원한 이러한 형식의 그 압박에 지금 압박 일변도의 방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이 지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에 대해서도 이 미국이 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이 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금 새 안보 전략에 대해서 먼저 반발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했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관련한 평화무드 분위기 자체를 깰 수도 있지 않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새 안보 전략 보고서의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미국 대북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군사 옵션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뭐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앉아서 소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제 공격을 왜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한 톤인데 왜 선제 공격을 차라리 명시를 안 했을까 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안보 전략이거든요. 그다음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국방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라는 게 나옵니다. NMS.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너무 규정해버리면 밑에 이 국방 전략을 좁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걸 뭐 안심하거나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걸 하기 때문에 옵션이라는 측면에서 내버려 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제 공격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미국이 강한 전체적인 그 주류 톤은 이제 강경책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이 NSS에서는 안 담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안보 전략 뭡니까? 이 안보 전략 보고서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2002년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선제 타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6개월 뒤에 이라크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지금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뭐 현 상황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라크라는 부분이 뭐 당시는 그때 후세인 대통령이 뭐 대량殺傷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희생 가능성, 예. 피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미미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이라크 내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도 전에 94년도에 이 영변 폭격설이 나왔을 때도 결국은 미국이 중단했던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남한 내에서 피해만 하더라도 최초 500만 명의 피해가 난다는 그런 우려를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핵무기를 한 20개나, 핵폭탄 한 20개나 갖고 있다고 지금 추정되는 북한에 대해서 섣부른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저는 뭐 결국은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그 힘을 통한 뭐 이런 과시, 이러한 것이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먼저 하겠다. 그 보기에는 조금 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미국의 역대 정부들을 비판했어요. 미국이 국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했는데 보호무역주의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예루살렘권도 있고 완전 고립주의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또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초강경. 그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NSS라면 대외 정책이지 않습니까? 안보 정책인데 굉장히 국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국경을 보호한다. 그죠? 그다음 이민 같은 거 함부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경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힘과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경제가 미국한테 불리할 때는 이 힘의 과시를 통해서 상당한 압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경제 부분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 틸러슨만 여기서 부각이 됐는데요. 틸러슨 직전에 윌버 로스라고 상무장관이 연설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틸러슨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예, 1시간 차이로 윌버 로스가 하고 일본은 지금 뭐라고? 상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 예, 예. 우리나라 따지면 산업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무역을 관장하는 무역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한국의 자동차와 FTA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대표단이 있는 앞에서 그냥 이 맹공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톤과 또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힘을 과시하면서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하는 아주 과거에는 적어도 미국이 위선적이라도 품격 시대잖아요. 품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품격을 버리고 무조건 이익만 찾겠다는 겁니다. 아니 동북아시아 순방에서도 예, 무기만 팔았죠. 트럼프가 무기만 팔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종인 교수가 말씀하셨나요? 누군가가 미국 갔더니 그 우방과의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 그거 다니면서 그 우방들 삥 뜯는 게 지금은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예, 제가 말하고 나중에 이게 위험해진다. 위험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왜냐? 장기적으로 우방과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해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진에서 비판도 하긴 하지만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가 사드 때문에 내치니까 한미일 쪽으로 가는 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급격하게 그 사드 봉인론으로 회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네네. 아니 한국이 중국을 접경하는 지역에서 급격하게 중국 쪽으로 손 안 든지 이러면은 미국으로서는 큰 손실일 거 아니에요 또. 예, 저걸 길게 생각해야 되는데 적어도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보이스가 작고요. 예. 또 하나는 적어도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일종의 공세와 압박을 우리가 견뎌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안보 전략 구상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 좀 더 강경한 외교 전략으로 나가겠다, 군사 전략으로 나가겠다. 오바마 때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외 협력, 대외정책 기조가 일종의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뭐 일종의 대화라든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비군사적인 요소를 통해서 뭔가 국제 간의 그 이런 조화와 균형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내세워서 오직 미국의 국익이 최고의 선이라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그 패권, 지금 세계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악화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성장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환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기조 자체가 지난번에 새로 나왔던 그 단어 중에 하나인 인도태평양이라고 해서 일종의 지금 중국을 제외한 아니 중국을 지금 그러니까 배제한 상태에서 인도라는 서남아시아의 세력하고 태평양 그 동남아시아 나아가서 미국 일본과 같은 이런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지금 그 중국을 포위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히 견제하자, 경쟁국으로 규정하자, 이게 어찌 보면 대외 전략이라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내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써놓은 거하고 못 쓴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써놓기를 러시아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네. 스피치는 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중국만 싸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S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푸틴한테 예. 덕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또 대선 때 영향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트럼프는 오히려 러시아와 그렇게 내통설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원래 러시아는 친러적인 걸 하려고 했고 반중은 워낙 반중 메시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무역 미국의 일자리를 무역 뺏어 적자. 미국의 일자리는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냉전시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고, 한국과의 관계도 좀 그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중국 쪽으로서는 계속 불편한 관계 아닌가, 이렇게 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먼저 나서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히 G2 국가로서 충분히 우뚝 선 상황에서 나름의 자신감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먼저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번에 그 새 안보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에서 이야기했던 삼불 약속, 삼불 약속과 관련해서 미국의 미사일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걸 우리 삼불 원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 안보 전략에 보면 그 지금 미국은 이 지역 방위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협조, 그 MD 체제에 편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이 만약에 압박을 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그럼 사드 배치를 더 하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럼 MD 체제에 들어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 할 것이냐 부분인데,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때까지 일관되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관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또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미국의 새 안보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새로운 MD 체제에 일본은 어차피 뭐 갈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사실상 거의 발을 들여다 놓은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안 가려고 할 때 이때 문제를 또 어떻게 잘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한 측면 같은데, 교수님. 우리가 삼불 정책이라고 해갖고 MD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신안보 전략 보고서에는 지역 방어 능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북아 방어 능력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디펜스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쯤 되면 구분응선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삼불이 우리 사드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가 미국으로서 더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우리는 일관됐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전체 세계를 보고 이 아시아를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일본과, 그러니까 특히 세 번째를 더 싫어하더라고요, 가면. 결국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한미일 동맹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은 안 가고 대북 협력만 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뭘 대북용으로 이걸 만듭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을 엮어내는 미국의 대전략이 있고, 거기 안에 그러려면 MD가 필수고, MD에서 가장 출발이 사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MD가 있고요. MD에서 첫 출발이 사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드에서 MD로 가고 MD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렇죠. 한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큰 그림까지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 보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이게 울타리를 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적어내게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1단계 사드는 어쩔 수 없이 배치됐고 북한이 도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위에 2단계, 1단계로 올라가는 건 우리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고 갖고 중국한테 가서도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정치화돼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사드의 부분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이 MD거든요. 거기에 이제 SM3부터 시작해서 이 다층으로 쫙 짜겠다는 건데 한국이 빠져겠다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갈라지면 정말 냉전이 되는 거니까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압박이 미국으로부터 수시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사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2015년 7월까지는 쓰리노 정책을 계속 취했었잖아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아무런 결론도 없다. 쓰리노 정책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그 2015년도에 북한 미사일 5차, 6차 발사 실험하면서 그때 사드를 느닷없이 설치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사실 중국 없잖아요. 입장에서는 네. 많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네. MD 안 하겠다. 네. 근데 이미 그 국방부 2015년 1월에 우리 국방부 홈페이지를 보면 1월 달에는 뭐냐면 사드는 곧 MD다. 그래서 사드 안 한다라고 하는 정책이었다가 2월 달에 보면 계속 빠지거든요. 사드와 MD는 그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근데 결국 펜타곤에도 들어가 보면 사드는 MD의 한 부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용이 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 우리가 걷는 금이 예. 제대로 그어지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고. 피트백도 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늘 나온 아주 단골 용어가 있습니다. 상호 운용 체계입니다. 그 말은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운용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는 MD냐, 여기까지는 미국 MD가 아니고 KAMD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결국 MD 그래서 체제도 그래 이게 뭐까지 연결되냐면 전자권 전환의 조건에 기초한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 이거는 미국은 쉽게 그렇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안 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총괄하고 있는데 한국한테 떼어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KMD와 MD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이거 미국으로서는 불리하거든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임기 내에 그거 되기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빨리 트럼프가 예. 탄핵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미국이 오늘 뭐 어제 그 새 안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저는 뭐 내년 11일로 이제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에서 아마 그러네요. 이 지금 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저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뉴욕 선거인가 어디에서 참패했죠? 그렇죠. 알라바마야 상원 그 보궐선거에서 예. 그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공화당 후보가 뭐 성추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 트럼프가 또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람에 지지했었잖아요.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온다고 한다면 11월 중간선거의 결과가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한데도 11월이요? 내년 11월 11월 무슨 선거인가 했대는? 중간선거 2년마다 한 번씩 그 미국 하원 선거는 2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년마다 하고 그리고 또 3분의 1이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지금 51대 49로 지금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51이고 예, 51이고 민주당이 간당간당하죠. 이번에 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조건 마음대로 지금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조세개혁법안도 지금 아직도 지금 통과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원은 통과했잖아요. 하원 통과하고 상원도 통과됐지만 상원과 하원이 서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만들기 때문에 공통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시 회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알라바마에서 한 분이 되는 바람에 한 명이 민주당이 50대 되는 바람에 50이 됐네요? 아니 51대 49인데 그또 민주당 내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행정부가 뭐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니 조세개혁법안이 그 법인세 35에서 20%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소득세도 낮추는 거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근데 통과가 돼도 그 재정 적자 등등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들이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일자를 해가지고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쓰다가는 무기 쓰죠. 소득세 안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법인세 안 들어오죠. 법인세 안 들어오죠. 상속세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죠. 하나 이제 빅을 뜯겠다는 거고.
다른 국가에 그렇죠. 제 이미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좀 뜯겼죠. 예. 아니 그 표지 많이 뜯는다는 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정도의 그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무기 얼마나 팔아가지고 그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공화당 내에서 지금 조직개혁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재정 적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자를 만드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못 만들게 되면 결국 공공의 영역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구사를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 균형 재정이 굉장히 공화당이 아주 철칙 같은 거거든요. 그게 목표거든요.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파견돼갖고 좀 가르쳐주고 공공 분야에 예. 일자를 좀 늘려서 마중물로 써서 민간에 하고 법인세도 올려라. 아니 35% 그냥 유지만 하면 될 거 트럼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정반대라서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신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워너크라이 예. 사이버 테러죠. 랜섬웨어죠 이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있다. 예.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모든 거를 북한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발표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살펴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동sam송 쪽에서 뭐 발언 그다음에 이 코드가 저는 뭐 이 컴퓨터 잘 모릅니다만은 그 해킹하기 위해서 조합시키는 코드가 예. 굉장히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랜섬웨어와 예. 그래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 그렇죠. 전국 뭐 전 세계 300만 대의 그 좀 PC가 피해를 받았다는 예.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데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NHS라고 예. 영국 건강보건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죠. 예. 그것이 망가질 정도 됐으니까. 근데 영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 인정을 했고 뭐 다른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이건 북한인 것 같다고 지금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뭐 단지 미국이 북한을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북한의 소행인 것이 분명한 거죠. 거의 분명한 것 바로 같아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이버 사령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바람에 제대로 할 일 안 하고 딴 일을 하는 바람에 과연 이거 막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가 2010년도에 창설될 때도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대폭 늘어나면서 대비책을 세우자 하면서 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 막으려고 지금 사이버 사령부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넉대 소년이거든요. 이거 예. 지금 사실 이거 수십억 달러잖아요. 이 랜섬웨어 풀기 위해서 예. 이제 지불하는 그렇죠. 수십억 이게 달러죠. 북한을 지금 제재한다 그랬는데 만약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사이버가 정말로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모든 걸 북한 탓으로 했다가 이번엔 진짜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미 군사 훈련 연기 제안 네. 의미 있는 제안으로 봐야 되나요? 예,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일종의 유턴이 됐고 이걸 마지막 기회면서 제일 좋은 기회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월